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정말 알짜배기 도움이 될 수 있는 뽑고 싶어 안달나게 하는 실전 프레젠테이션을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 자신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경험이 많고 또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를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요.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좀 반영한 정의를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저는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일상생활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내는 과정 있죠. 이런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들어가서는 상사에게 무엇인가 보고하는 내용, 또 후배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 또는 CEO 앞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 이 모두가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은 생활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은 바로 합격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연습하면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토론, 다양한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핵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시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설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레젠테이션의 존재 자체가 설득이고 또 이 설득이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L사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한 친구는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준비했고 그러나 한 친구는 스펙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토익 점수도 낮고 또 사실 성적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런데 그 스펙이 좋았던 친구는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스펙은 좋지 않았지만 두 번째 친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학과에서도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실제 면접 현장에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가장 도입하고 싶어 하는 면접이기도 하죠. 이처럼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과연 기업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면접 유형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프레젠테이션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현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이 포스코는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업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쭉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일단 회사에서 주제를 제시합니다. 주제를 제시하고 이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약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작성하게 되고 5분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이제 면접관들께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포스코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준비 시간을 굉장히 길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40분 정도 시간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잘 준비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해서
창의성, 뭐 문제 해결력, 논리력 뿐만 아니라 또 발표 태도라든지 스피치 능력까지 보게 됩니다. 포스코를 잠깐 알아봤는데요. 포스코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역시 전공 면접을 프리젠테이션 면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경우에는 회사에서 PT 주제를 약 3개 정도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3개 중에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고 역시 준비 시간은 약 40분 정도 준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발표 시간 포함해서 약 15분 정도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게 됩니다. 이 삼성전자의 특징은요. 주제 자체가 시사에 대한 주제보다는 주로 직무에 대한 주제를 많이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일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면접관들이 추가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차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역시 PT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대기실에서 문제지와 A4 용지를 받고 역시 3문제 중 한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 있는 문제,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데 특징은 다른 기업보다 준비 시간이 조금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준비하고 그리고 구두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구두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대부분 구두로 발표를 하게 되면 주어지는 시간은 3분에서 5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5분의 시간을 주고 역시 질의응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젠테이션 면접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기업을 더 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회사이고 또 면접 제도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수준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는 회사죠. LG 디스플레이에 보면 역시 주제는 3개 정도 주제를 제시하고 30분 정도 전지의 매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검색할 수 있으면 훨씬 쉽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검색을 하게 하면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검색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만 이 프리젠테이션 주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많은 기업들이 이 인터넷 검색을 못하도록 이런 면접 유형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평소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 회사만 더 알아볼 텐데요. 이 기업은 굉장히 유명한 프리젠테이션 면접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어디냐면 두산인데요. 두산은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특징이 뭐냐면 회사에서 기본 자료를 주고 지원자가 이 기본 자료를 분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요약된 20에서 30페이지짜리 기본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전지에 핵심 내용을 기술을 하고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약 5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다이스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산의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굉장히 유명한 면접이고 어떻게 보면 프리젠테이션 면접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산을 샘플로 나름대로 준비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산의 이 프리젠테이션 면접 방식을 지금 여러 대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면접 실제 기업에서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면접을 보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하는지 알아야 실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사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준비하는 많은 지원자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은 이미지와 태도 또는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기업의 프레젠테이션 면접 현장에서 보면 이미지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잘 구성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 기업의 평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보시면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자 프레젠테이션 평가서 A 기업인데요. 보시면 평가 항목을 보시면 준비성이 있습니다. 준비성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고 내용이 우수한지를 보는 거겠죠. 두 번째는 분석력입니다. 이 분석력은 이 주제에 대한 현황이나 상황을 얼마나 잘 분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창의성인데 이는 대안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얼마나 참신하고 합리적이며 또 나름대로 차별화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 문제 해결력, 계획성,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항목을 보면요, 표현력과 발표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사실 프레젠테이션은 이처럼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표현력이나 발표 태도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프레젠테이션은 스피치나 발표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기업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기업인데요. 평가 요소를 보면 첫 번째가 기획력입니다. 첫 번째가 기획력이고 이 부분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획력에 가점을 주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지, 또 한 부분은 명확하고 핵심적인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는지, 또 깔끔한 마무리가 주어지는지가 기획력에 있어서 가점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평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설득력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점 영역을 보면 수치 및 통계 등에 의한 근거 있는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논리력, 즉 설득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PT를 하면서 수치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PT나 토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해진 수치, 또 근거가 되는 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면 창의성입니다. 역시 이것도 PT 면접에서 자주 보는 부분인데요. 자, 발표 내용이 독창적이고 키워드 중심인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기성세대, 즉 면접관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참신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또 여러분들이 평소 그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오고 정보를 탐색해 왔는지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죠. 또 하나는 키워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PT 자료가 굉장히 장황하고 또 내용이 많으면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도 창의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이 부분도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지가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표현력입니다. 역시 명확한 발음, 또박또박한 발음, 그리고 강약 있는 스피치, 적당한 목소리 톤, 자연스러운 표정, 또 적당한 제스처는 역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발표 태도나 이미지나 스피치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죠. 자, 내용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스피치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평가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평가에 있어서 과연 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의 핵심은 첫 번째는 기획력입니다. 즉 평가 사례에서 봤듯이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통해서 기획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논리력과 또 풍부한 표현력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획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이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평가 내용의 핵심을 염두에 두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몸을 달아오르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PT를 받는 우리 면접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설득의 삼각형입니다. 설득의 삼각형. 이 부분은 설득을 잘 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는요, 편익이에요. 편익. 그래서 과연 PT를 듣는 사람,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또 이분들이 보기에 저 부분을 실행하면 우리 회사에 또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 부분을 인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이 논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아까 봤듯이 통계나 수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대안이 합리적인지, 또 대안이 참신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논리성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입인데요. 감정이입.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보다 내용을 논리적으로 가져가면서 감정이입까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연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설득의 삼각형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감정 연결 부분입니다. 감정 연결. 앞에서 세 가지 요인으로 편익, 논리,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감정적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감정 연결은 정말 이건 좀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난 부분이 있지만 이 감정 연결을 잘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도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정 이입을 하고 감정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 이입은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집중과 몰입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해력이 증진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이는 굉장히 훌륭한 프레젠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알아보면요,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는데,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쉽게 전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언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들으려고 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즉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들어야 잘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전달하는 사람도 감정이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입을 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면 목소리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냥 평이한 언어보다도 대화체를 활용한다면 예를 들면 나는 또는 저는 뭐 프로젝트를 할 때 교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로 칭찬을 해서 야 너는 정말 이제까지 내가 본 친구 중에 가장 책임감이 좋았던 친구다. 뭐 이렇게 구어체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되겠죠. 또는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서도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더 활기차게 또 더 또박또박 한다든지 또는 포즈라고 있죠. 중요한 부분 앞에서는 잠시 멈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킬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집중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도 집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바디 랭귀지를 사용한다는 부분 또한 감정이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스킬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감정이입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 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획된 자극입니다. 계획된 자극은 화면을 잠시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팩트의 나열이죠. 자, 그래서 팩트의 나열은 이런 겁니다. 뭐 이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는 이런 좋은 평가도 있고 이런 나쁜 평가도 있고 시장에서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저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평이한 사실을 그냥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청중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팩트의 사실적 나열보다는 계획적 자극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을 재구성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브랜드는 이런 좋은 점도 좋고 저런 점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결정적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극을 준다면 듣는 사람은, 듣는 면접관은, 그리고 청중은 훨씬 더 큰 관심과 호기심을 보내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같은 편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잠깐 보시면 과연 어떻게 해야 같은 편으로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편 전략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프리젠터가 얘기를 했다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중간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우리 편 전략이란 같은 편 만들기 전략이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 소비자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소비자는 아직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준다면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분들은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깊이 이해하고 의견을 나타내고 있구나,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된다면 듣는 분들은 굉장히 더 호기성을 가지고 듣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몸을 달아오르게 하는 프리젠테이션 전략 4가지 주요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면접 유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 유형은 프리젠테이션 면접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준비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형에 대해서, 면접 유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구두로 하는 유형인데요. 구두로 하는 부분은 발표 시간은 3분 정도가 되고 준비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제 자체가 자기소개나 간단한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출제 빈도는 별 2개를 제가 표시해 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판서죠. 즉 보드판에 또는 칠판에 여러분들이 PT하고자 하는 내용을
판서를 한 다음에 또는 판서를 해 나가면서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서는 준비 시간이 약 15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며 발표 시간은 약 5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기업 분석이나 또 직무, 개인 역량, 시사 상식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빈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지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서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지로 세 번째 전지로 하는 방식인데요. 전지로 하는 방식은 준비 시간이 약 30분에서 50분 정도 주어지고 발표 시간은 약 5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지 유형은 대부분이 문제 해결형이 많은데 문제 해결형이나 문제 풀이형이 많은데 기업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실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로 하는 방식은요, 기업에서 이 애초에 목적으로 하는 기획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PPT가 있는데요. PPT는 약 준비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어지고 발표 시간은 약 7분에서 1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PPT 방식은 과거에 많이 사용했거든요. 최근에 와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PT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장비도 필요하죠. 또 준비 시간도 길죠. 발표 시간도 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점점 피하고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면접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의 프레젠테이션 면접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전 프레젠테이션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타임 스케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이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시간 배열을 가져가야 될지, 스케줄을 가져가야 될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 검색, 제목 잡기, 그리고 연습지 작성, 전지 옮기기, 리허설 및 검정까지 이 준비 시간 40분을 항목에 배분을 해서 분할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전지나 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정보 검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PT 면접을 주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보 검색이 필요한데, 물론 정보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이 내용을 넣었고요. 자, 그렇다면 정보 검색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기업에 갔는데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주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요. 보시다시피 논문, 경제연구소, 인터뷰, 신문 기사 또는 전공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유효한 수단은 경제연구소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LG, 현대경제연구소를 가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경제연구소를 방문한다면 굉장히 좋은 핵심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사 검색이죠. 기사 검색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통로는 이렇게 많은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구해야 될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PT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보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정보는 무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써서 정보를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6대4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6대4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정보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 60%까지만 구하는 겁니다. 자, 60%가 되면 이제는 됐다고 멈춰주는 거죠. 또 여기에 소비되는 시간이나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시간에 약 40%까지만 쓰는 겁니다.
이게 6대4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수준까지 절대 정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지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정보 탐색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정작 중요한 작성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제목 잡기인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제목을 잘 잡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 제목을 잘 잡고 사실 제목 밑에 적정한 내용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제목을 잡을 수 있는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애를 쓰는 부분이 이 제목 잡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제목을 참조하면 이 정도 제목만 제시해도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고개가 끄덕여지게 할 만큼 괜찮은 제목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왼쪽에 보이시는 배경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 세부 추진 계획, 예상 장애 요인, 또 기대 효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두 개씩 묶어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제목의 유형은 문제점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제시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향,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면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유형은 문제점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면 역시 좋은 제목 잡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거는 약간 다른데요. 화면을 보시면 현상 분석이나 또는 환경 분석 또는 장단점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경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유형은 역시 현상 분석이나 환경 분석, 장단점 분석을 해주고 현상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사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사점을 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개선 방안까지 제목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은 제목 잡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상경계라든지 또는 사회 계열이 어떤 PT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제목 잡기라면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주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대생들은 최근의 추세가 주로 어떤 직무 또는 어떤 식 또는 전공에 대해서 전공에 관련된 주제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이하라. 뭐 예를 들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설명하라.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주제는 어떻게 제목을 가져갈지 보겠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자, 예를 들면 뭐뭇의 정의, 뭐 예를 들면 베르누이 방정식의 정의라고 정의를 간단히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풀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세 번째는 적용 사례 또는 현업에 여러분들이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해주면 아주 좋을 겁니다. 특히 이제 주로 약한 부분이 정의나 풀이 과정을 잘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T에서 이 공기가 우위를 가지려면 적용 사례라든지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언급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의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3단계는 연습지에 작성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목을 잡았다면 이제 연습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약 10%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가능한 숫자화해라. 그리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에 익숙해요. 모든 경영은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드라마에 보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숫자는 경영의 언어다. 자, 이처럼
숫자는 기업 경영에서 큰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 기업에 있는 면접관들은 숫자에 익숙하고 숫자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얘기할 때 그 숫자에 담겨진 의미를 해석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하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라. 두 번째는 빼고 버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PT를 나름대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내용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렇게 PT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간단 명료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넣어주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논리나 데이터는 악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 필요 없는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면 쓸데없는 상상과 걱정, 또 쓸데없는 꼬투리,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버리는 게 때로는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적절한 비유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분이 코카콜라에는 설탕이 많아서 문제야, 애들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코카콜라에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비유를 하면 효과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콜라 1리터 안에는 설탕이 108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란 바로 비유를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1리터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각설탕이 27개나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은, 잘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이렇게 비유를 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실제 이제 전지에 옮겨 적는 작업이죠. 여러분들이 연습지에 정리를 했으면 실제 옮겨 적는 작업인데, 이 부분은 비중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은 10에서 15분,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이 전지에 옮겨 적는 내용은 이제 연습지에 나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요, 자, 제목을 써주고, 그리고 제목 밑에 관련된 내용을 숫자화하거나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뭐 색이 있는 이런 매직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에 글머리표를 붙여주시면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연습지에 정리한 부분을 옮겨 적는 거기는 하지만 실제 면접관에게 비춰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혈을 다해서 또 뭐 글씨도 예쁘게 쓰고 도형도 그리고 이런 작업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작업은 전지에 옮겨 적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탈자를 검증하고 간단히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보면 전체적인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작성이 끝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작성된 내용을 또 발표하는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오프닝을 잡아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차별화된 자기소개를 하는 게 바로 오프닝을 잘 잡는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면 도화선 효과라고 있습니다. 도화선 효과. 즉,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임팩트를 크게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선 효과는 여러분들이 실제 프레젠테이션에 임할 때 아주 차별화된 그리고 개성 있는 자기소개를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의 시작이 끝을 지배한다. 자, 이처럼 단순한 흥미거리보다는 강력한 이슈를 제기하는 방법인데요. 자, 실제 적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녕하십니까? 자, 졸업식 사진을 보고 기획력의 달인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오프닝을 한다면 면접관의 뇌리에 크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관들은 우리 프레젠테이션 면접 평가를 하다 보면 그 지원자 같아요.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주제가 동일하다. 그럼 내용이 유사해지겠죠.
그런데 면접관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되냐면 도입부를 잘했던 사람, 또 강력한 첫인상을 남겼던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도화선 효과를 기억하시고 오프닝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내가 주인공이다. 스크린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라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만 보고 있다면 굉장히 오히려 면접관의 몰입을 이끌어내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그렇다면 과연 스크린과 면접관을 어느 비중으로 봐야 줘야 될까? 스크린을 여러분들이 보는 비중을 40%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3대 7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3, 면접관을 7 정도 봐줘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위치를 약간 이동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크린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네, 효과적인 발표에 있어서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경험이나 실물, 사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PPT를 하는 자리에 뭔가 실물을, 예를 들면 내가 메모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메모했던 노트를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사진을 가지고 온다면 면접관들의 공감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또 하나는 사례의 중요성인데요. 실제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의 책들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례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발표하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사례를 제시한다면 면접관들의 공감을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다음은요. 다음은 세뇌에서, 설득은 어떻게 보면 세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뇌는 바로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복을 꺼려 합니다. 내가 또 같은 얘기하면 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키워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T를 하면서 앞에서, 맨 앞부분에서 서론에서 핵심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본론에서 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강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내용은 그 3번에서 4번의 반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가필드 대통령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가필드 대통령은 미국의 20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한 부분인데, 한 번은 가필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 아들이 이 연설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연설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같은 말을 계속 같이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4번씩이나.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한테. 그랬더니 가필드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러 반복하는 거다. 만일 내가 연설을 할 때 청중의 얼굴을 살펴보면 처음 말할 때는 연단 근처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얼굴을 쳐다볼 것이다. 그러나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시할 거다. 두 번째 내가 같은 말을 다시 하면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네 번째 내가 같은 말을 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는 반복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 제안하는 포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신 있는 발표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 자신감이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들어왔는데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관들이 그 자신감에 좋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섰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처럼 행동하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적더라도 프로처럼 행동한다면 의외로 면접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